계약체에서 책임은 12, 강의 노트는 12페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서 있죠? 기본서는 몇 페이지냐면요. 기본서는요, 350쪽이요. 350페이지요. 좀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계약체에서 책임을 보려면 먼저 여러분 계약체에서 책임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강의 노트 지금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쭉 좀 설명이 돼 있죠? 13페이지랑 먼저 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했는데요. 그 전에 1월 30일 날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 하냐?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원시적 불능을 뭐라 하냐? 이것을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원시적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요 이미 이런 말, 이미 멸실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어요. 원시적 불능일 경우는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는 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이 갑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리서요 대출을 받아놓으면 대출 이자가 나가잖아요. 만약에 또 땅을 몇 평인지 모르니까 측량을 하죠. 그러면 측량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일반적인 서류 같은 거 떼잖아요. 그럼 서류 떼는 비용 나가죠. 그런 것을 신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면 측량을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 놓는다거나 서류를 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우리는 신뢰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 날로 우리는 이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 1일이 되기 전에 건물이요.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후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후발적 불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행 이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얘기하냐? 전매 차익을 얘기하죠. 전매 차익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의리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에 사가지고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1억 1,000만 원에 팔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전매 차익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건물이 멸실이 돼가지고 이행을 못 해주니까요. 이익이 1,000만 원이라는 이익을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것 이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 불능이다 이런 것이 있어. 원시적이죠.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또 전부 불능이다 이렇게요. 전부 또는 여기 일부 불능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원시적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죠. 그럼 여기 객관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멸실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객관적이다 이렇게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의 건물을요. 을이 나한테 판 거예요. 그럼 건물 자체는 있잖아요. 있는데 을은 자기 집이 아니까 나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주관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전부가 불능이다 말이 무슨 말이냐? 3층짜리 건물이 3층이 전부가 다 멸실이 됐다 이 말, 철거가 됐다 이 말이고요. 일부가 불능이라는 것은 2층짜리 건물이 2층만 철거가 되고 1층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전부가 불능일 때는요.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 무효가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효이죠. 후발적 불능은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오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서 535조요.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이때의 책임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무슨 이익?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왜 여기서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하느냐? 지금 여기 쭉 따라가면 이것은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신뢰 이익 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되죠. 계약을 체결하는 상이라는 것은 과정에서 잘못이 있은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535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요. 일부 불능이라고 되어 있나? 일부요. 그러면 일부가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일부 불능이요.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아니고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일 때는 이것을 무상계약일 때 무상계약 증여를 100평을 증여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30평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일부 불능이죠. 이런 경우는 뭐냐? 민법 137조. 이런 137조가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죠. 그러면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로 보죠. 그래서 전부 무효로 보기 때문에요. 전부 무효인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요. 유상이다, 유상. 유상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매매 계약이요. 매매 계약에서 일부가 부족이란 말은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70평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경우에 한해서요. 여기 574조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담보 책임은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금을 감액하거든요. 이런 봐봐. 손해배상 청구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대금 감액한다는 말은 이것은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효. 그래서 여기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래서 여기서요.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 유상계약 즉 매매계약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럼 여기 와봐.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이 채무자요. 우리가 이제 채권자, 채무자 할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채권법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물건을 가지고 구별해요. 물건. 그래서 물건을 받을 사람 있죠? 받을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하냐? 매수인이라고 하죠. 이 매수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권자라고 표현하고요. 이 갑을 뭐라냐? 갑을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집을 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그래서 채무자가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채무 불이행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를 하죠. 해제. 그 다음에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는 매수인이죠. 채권자의 잘못이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 부담. 만약에 쌍방이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위험 부담은 봐봐. 위험 부담은 후발적 사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표를 지금 보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채권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 그럼 뭐가 된다? 무효예요. 후발적은 무조건 유효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럼 무조건 유효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래도 유효예요. 유효인데 위험 부담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유효인데 채무 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후발적으로. 두 번째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이 3박자가 맞았을 때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여기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은요. 어디하고 관계되죠? 원시적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은 이런 경우는 위험 부담이지 채무 불이행이 아니란 말이죠. 채무 불이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위험 부담하고 담보 책임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이 세 가지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알면서 이제 지금부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보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체결했는데 그 전에요.
1월 30일 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미 이렇게 했죠.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해. 그런데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하냐?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뭐지 못해?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신뢰 이익 배상을 하고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행 이익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미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이 값을 우리 뭐라냐? 일방이라고 얘기하죠. 채무자다. 이 채무자에 뭐가 있어야 돼? 악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죠. 그래서 값이 잘못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반드시 선의 무과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반드시요, 값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은요, 선의 무과실이고, 세 번째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고, 네 번째요, 신뢰 이익 배상을 하고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신뢰 이익이 만약에 80이다, 이행 이익은 100이다 그러면 얼마만 청구하냐? 80만 청구하는데요. 신뢰 이익 청구하니까 신뢰 이익은 100인데 이행 이익은 80이다. 그러면 80만 청구하는 거예요. 왜요? 신뢰 이익은 뭐를 넘지 못해?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니까 80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어떤 경우는 문제의 정답이 안 되냐면 이런 것은 안 돼요. 반드시 과실 책임이니까 일방은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죠. 값은 악이거나 값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값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죠. 그러면 책임을 지죠? 안 지는 것이에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을이요. 을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죠. 그런데 을이요.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악이나 과실이 있다. 그러면 또 을은 또 책임을 또 안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갑은 을한테 손해상 책임이 없고요. 만약에 갑이요. 선이 무과실이면 갑은 을한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요. 갑이 을한테 신뢰 이익 배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방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뭐가 있어? 선이 무과실이고. 알겠죠?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선이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논점이 워낙 없기 때문에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한번 본단 말이죠. 자, 535조 조문을 봐봐. 강의 노트에. 조문을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이런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를 뭐라 한다? 12페이지 맨 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그걸 뭐라 한다? 악이라고 하죠. 악이 또는 과실이죠. 계약이 가기로 가로먹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거기까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요. 무슨 배상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가로묶고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그것을 가로묶으면 이것을 뭐란다? 이행이익 이렇게요. 뭐를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봐봐 2항은 뭐라 나왔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단 말은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 봐봐.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됐을 때. 알겠죠? 갑이 을한테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느 단계에서? 교섭 단계요. 그럼 교섭 단계란 말은 지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럼 체결하기 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교섭 단계죠. 교섭 단계에서 뭘 한다? 부당 파기를 하죠. 부당 파기. 이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우린 것을 적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IMF죠. IMF가 터져가지고요.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내보내야 될 판이에요. 새로운 신규 사람을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호황인 줄 알고 사람을 뽑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 부당 파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상당한 이유가 없이 만약에 파기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불법행위로서 신뢰이익 배상을 한다 이 말이죠. 불법행위로. 그럼 여기서 불법행위죠. 이 불법행위는 뭐냐? 정신적 위자료요.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것.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투입한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신뢰죠. 신뢰하면서 좌절이니까요. 경쟁 입찰. 그러면 경쟁 입찰을 뭐라고 하냐? 입찰을요. 부동산 경매를 얘기해요. 그럼 이런 부동산 경매는요. 내가 지금 얼마를 지금 만약에 부동산 경매가 나왔다. 아파트가 나왔단 말이죠. 거기서 내가 지금 상대방이 얼마를 쓰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입찰 봉투에다가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찰에 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내죠. 그래서 견적서 작성할 때 드는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만약에요.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내가 비용을 투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비용을 투입했단 말이죠. 이것은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없을 때 불법행위가 되고 불법행위는 정신적 위자료. 여러분요. 위자료 있죠? 여러분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아 안 받아? 물론 안 받은 사람도 요즘 많이 안 받죠. 그런데요. 충격을 대부분 받아 안 받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 손해배상 해달라 이 말이죠. 내가 너하고 살아가지고. 알겠죠? 그걸 정신적 위자료죠. 그걸 불법행위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내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계약 체결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경쟁 입찰에 참가. 입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경락을 받을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신뢰이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을 때 어떻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일방은 뭐가 있어? 악이나 과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 선의 무과실 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에 뭐를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일방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일방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요. 교섭 단계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적법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섭 단계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는데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면서 정신적 위자료가 있으면 위자료도 청구한다 이 말이고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는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투입한 비용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경쟁 입찰이나 계약 체결의 좌절은 신뢰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맨 끝에 보면 왼쪽에 박스를 봐봐. 왼쪽 박스 12페이지요. 12페이지 여러분요. 왼쪽에 박스를 보면 뭐라 나왔죠? 거기 보면 세 번째 당부장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논점 1 그랬죠?
논점의 일방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논점 1은요, 상대방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다음에 논점 3,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고, 논점 4, 신뢰액 배상을 하고 이행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오른쪽 박스, 오른쪽 박스. 오른쪽 박스 보면 첫 번째 당구장, 부당파기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원시적이면서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다? 신뢰액 배상을 한다. 알겠죠? 그것은 무슨 행위다? 불법 행위이다. 불법 행위.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페이지는요. 1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면 되죠. 방금 얘기했으니까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원시적 불능은 뭐다? 맨 끝에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 그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 원시적은 무효, 후발적은 유효.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위험 부담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위험 부담이 되어 있어요? 아직 여러분 위험 부담 안 했는데요. 여러분요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내년 1월달부터는요 강의라면 수요일 날은요 무조건 그날 공부한 부분을 바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게 내가 보니까요 더 효과가 있어 보여요. 알겠죠? 지금 11월, 12월은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을 이것저것 전부 다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1월달부터는 어떻게 하면 민법 총칙부터 많이 강의를 한다. 그럼 민법 총칙 있죠? 그날 배운 거 바로 오후에 바로 문제 풀고 다시 한번 강의하고 바로 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한 번 들은 것보다 두 번 들으면 기억이 더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하도록.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강의한 거 있죠? 토요일 날 강의한 것은 보통 이제 1월달부터 아마 선생님 한 2시 정도까지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2시 한 3시부터 한 6시나 6시 반까지 하는데요. 일단 2시간 반 정도 강의하고요. 나머지 1시간은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아니요. 1월달이요. 1월달 왜냐면 그날 배운 거 그날 문제를 풀어야지 한 번 보고 문제 풀 때 또 한 번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금방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면 여러분요 위험부담 강의 노트 14쪽이죠? 강의 노트는 14쪽인데요. 기본서는 여러분요 361페이지를 폈어요. 기본서는요 361이요. (360을) 했어요? 네. 자, 그럼 봐요. 361이요. 361. 자,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노트는요 14쪽 봤죠? 14쪽 위험부담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봐. 위험부담이라는 거 뭐냐? 봐. 위험부담은 어디죠? 후발적이죠? 후발적으로 나온 게 위험부담이란 말이죠. 그럼 위험부담은 여러분요 지금 여기 강의 노트의 위험부담이 약간 그림이 좀요 이렇게 완벽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희한하게 위험부담만요 여러분 학생들이 조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16쪽으로 한번 봐봐. 16페이지 강의 노트 16페이지 16호에 보면 여러분 그 맨 밑에 보면 그 약간 그 만주골판 있잖아요. 만주골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본다. 여기 봐봐. 그림을 여기서 그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했죠? 체결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 날 이행기죠? 이행기. 그 다음에 여기요 2월 20일 날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 이렇게. 여기는 이행기 이렇게요.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보면요.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지금 누가 있죠? 을이 있죠. 이렇게 갑하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갑을 한 사람 뭐라냐? 매도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 뭐라냐? 우리는 채무자다. 이걸 모르면 지금 뭐를 못하냐? 위험 부담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냐? 을을 뭐란다?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뭐란다? 채권자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건물이 멸실되고 없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요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청구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못하냐?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것을 뭐라냐? 이것을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물건을 뭐라냐? 급부라고 하죠. 이것을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뭐란다? 물건의 위험. 우리가 이것을 뭐란다? 급부의 위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의 위험, 여기서 급부의 위험 이렇게. 이건 언제나 공통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게 뭐냐?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딱 지문이요 5개가 딱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채권자요. 채권자가 누구죠, 여러분요? 매수인이죠. 이걸 물으면 안 된다고 위험부담은. 채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 채권자의 잘못이 있어서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 채권자가 잘못했잖아요. 가박을 하고 계약을요, 매매계약을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건물이 멸실이 됐죠. 그런데 누구 때문이다? 을 때문에 건물이 멸실됐죠. 을 때문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1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러분요,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내가 지금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나서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을이 잘못해서 건물이 멸실됐죠?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벼락 맞아가지고 건물이 멸실됐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벼락 맞아서 멸실됐어.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없죠. 어떻게 받아요? 아니, 이걸 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이 있다게 봐. 여러분 집을 을한테 팔았어.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3월 1일 날 등기해주기로 해서 잔금 받고, 근데 중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쓰러졌어.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을하게 돈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게 바로 위험부담.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니, 을의 잘못이잖아,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갑은 채무자는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요? 건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을은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은 없고, 건물은 못 받고 멸실됐으니까 뭐만 줘야 돼? 돈만 줘야죠.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그래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건물이 없어졌는데 돈을 못 받거나, 건물은 없는데 돈만 주는 걸 얘기해.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어졌는데 돈을 못 받아. 건물이 멸실됐는데 돈을 또 줘야 돼.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대금, 돈을 손해보는가 이 말이죠. 지금 보면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근데 을은 건물은 없죠. 그런데 뭘 해야 돼? 돈은 줘야 되죠.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자, 그럼 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채권자가요, 채권자 지체 중 쌍방에 뭐가 있다?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어.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지체라는 거 뭐냐? 만약에 2월 1일이 잔금 날짜라고 해봐. 갑이 을한테요, 2월 1일, 야, 빨리 등기 받아가, 이렇게 해서 갑이 을한테. 그런데 을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못 받잖아요. 등기 서류를 못 받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등기 서류를 못 받으니까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못 받죠? 그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지금 이 채권자가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죠? 그걸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두 번째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잘못 없이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잔금 날짜에 2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니까 을이 잔금을 주고 등기를 받았다고 해봐. 받아가지고 2월 20일 날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면은 갑이 손해를 봐야 돼, 을이 손해를 봐야 돼? 을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지금 등기를 줬더니 돈이 없어서 못 받았잖아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멸실됐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손해를 봐야 돼? 을이 손해를 봐야죠. 왜? 2월 1일 날 가져가라 했는데 자기가 안 가져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라는 것은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채권자의 귀책사유, 채권자 지체 중 둘 다 누가 책임을 진다?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채무자요.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면 지금 누가 잘못했죠? 갑이 잘못했죠. 그럼 누가 지금 열받아? 을이 열받죠. 을이 열받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을은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네 번째는요. 갑하고 을하고 쌍방의 잘못이 없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갑하고 을하고 아무도 잘못이 없어. 그러면 을이 잘못 없다잖아요. 을이 잘못 없이 계약을 했는데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을이 잘못 안 했다잖아요. 을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요? 대금을 뭐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대금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해. 대가, 돈을 못 받는다 말이죠. 여기 등기를 뭐라 하냐? 등기를 그 물건이고 급부라고 하죠. 대가를 뭐라 하냐? 이것을 반대급부다 이렇게 해서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반대급부의 위험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반대급부. 그러니까 우리가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언제 쌍방이 잘못 없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언제 쌍방이 잘못이 없어? 그렇죠. 천재지변이죠. 여기요. 천재지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쟁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천재지변, 전쟁 써줘? 오케이. 전쟁.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시험에는 뭐가 되냐면, 국가가 수입금지. 국가의 수입금지 조치. 국가가 수입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물건을 수입해서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가가 그 물건을 수입에 금지시켰어.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쌍방, 갑하고 을하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다? 제3자가 뭐를 했다? 제3자가 방화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방화했단 말은 병이 방화를 했지 을이 방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는 돈을 못 받고 누구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돼? 병한테 가서 받으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채무자가 대금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반대급부. 알죠? 돈을 못 받는다. 그럼 만약에 어떻게 돼요? 쌍방이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못 받는다 했죠? 만약에 을이 갑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보면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인도를 했어. 그래서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인도했어. 누가요? 갑이 을한테 미리 인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을 을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을한테요. 그런데 을한테 줬는데 건물이 멸실됐어. 어떻게 해요? 태풍에 의해서 또는요 을의 잘못으로 또는요 여기요 제3자 병의 잘못으로. 이러면요 봐. 갑이 을한테 미리 물건을 넘겨줬죠. 미리 넘겨줬는데 누구의 잘못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일단 을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일단 을은 갑한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뭘 한다? 일단 대금은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을은 울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럼 뭐 인상 2번 써주면 되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요. 제3자 병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제3자한테 쫓아가지고 멱살 잡고 돈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귀척으로 됐다. 그러면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자기의 잘못으로 그랬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태풍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을은 이쪽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청구하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어때요? 채권자는 건물은 없어지고 돈만 줘야 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 부담주의 보면 이렇게 뭐 위험 부담주의가 너무 이건 법이 아니죠.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을 법으로 생각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건 어려운 것이지.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되죠. 내가 갑이 되든 을이 되든 되면 되죠. 아니 을 때문에 건물이 멸실됐다잖아요. 내가요 갑이 을한테요 등기를 줬더니 등기를 받아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 채권자 지체. 그럼 둘 다 누가 잘못했어? 을이 잘못했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거죠. 갑이 을에게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을은 어때요? 건물은 없는데 돈만 주네? 건물은 없는데 돈만 줘? 그럼 돈을 손해보죠?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그런데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쌍방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잖아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다잖아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 멸실됐죠?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울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쌍방이 잘못 없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천재지변이다 울면 돼.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다 울면 돼. 전쟁이 일어났다 울면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제3자가 방어했다? 누구한테 쫓아가? 제3자한테 가서 돈 받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못 받는다. 만약에 돈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요. 채무자가 잘못해. 채무자가 잘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뭘 한다? 채무 불행이죠.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해제는 누가 한다?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고요. 미리서 물건을 넘겨줬다. 미리서 넘겨줬는데 건물이 물건이 박살이 났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일단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럼 을은 어떻게 한다? 천재지변이다? 울어. 자기가 잘못했다? 인상 쓰고 있으면 돼. 그럼 제3자가 방어를 했다? 멱살 잡고 와서 돈 받으면 돼. 알겠죠? 일단 을은 이쪽하고 관계가 있고 갑은 을한테 일단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은 건물은 없어지고 돈만 줘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 위험부담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죠. 알겠죠? 간단한 문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17쪽을 한번 보시면 강의노트 17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그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문제가 364페이지 봐봐. 364페이지 기본서예요. 문제 나와 있죠? 문제 나와 있나요? 확인학습 나와 있잖아요. 자, 확인학습 맨 밑에.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매각했다. 그 건물이 인도되기 전에. 봐봐. 우리가 이것이 매각했는데 인도되기 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봐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매매계약 체결했죠? 체결을 하고 인도되기 전이라는 것은 이행기가 되기 전 이 말이잖아요. 매각했다 그랬죠? 매각을 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고, 체결하고 나서 인도 전이라는 것은 이행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원시적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뭐란다?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후발적 인도되기 전에 병의 방화 출구시고, 병의 방화 그러면 그래서 쌍방의 귀책 사유 X. 쌍방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364페이지 보고 있죠? 그래서 방어로 인하여 소실되어 버렸다. 소실. 그래서 이행불능 이렇게요. 소실되어 버렸다. 1번. 갑은 을에게. 그럼 지금 봐봐. 지금 이걸 얘기하죠. 봐 여기. 갑 지금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말할 수 있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은 게 있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봐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틀렸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그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을은요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청구해야 돼?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왜요? 갑의 건물을 불태워버렸으니까. 누가? 병이. 자 그럼 2번은요.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틀렸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맞죠?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고. 3번은요.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줄을 거봐. 채무불이행은 뭐냐? 봐봐. 채무불이행은 써.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플러스 채무불이행이다 쓰라고.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보면 이 건물은 제3자의 방화죠. 제3자의 방화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
4번은요. 갑은 을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되나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이란 건 뭐예요? 여기 봐봐. 담보 책임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에서 담보 책임이란 말이 나오죠. 담보 책임. 우리 지금 후발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의 문제다 이 말이죠. 담보 책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위험 부담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3번 보면 5번 보면 갑은 을에게 불법 평일이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나 이렇게 됐죠. 지금 갑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병이죠. 그러니까 불법 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줄과 거기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것을 뭐라냐? 채무자 위험 부담준다 써. 거기다가 대가의 위험, 대가의 위험 이렇게요. 대가. 다른 말로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대가의 위험,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